이제 1강에서 두 번째 내용을 보는데요. 운동역학의 목적 그리고 내용이라는 내용입니다.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여긴 오히려 외워야 될 개념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이 있잖아요. 운동역학은 무엇인가, 그리고 연구의 범위나 내용은 무엇인가, 이런 정도로 조금 더 확장하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여기서는 그러면 운동역학을 연구하는 이유가 뭔데 정도예요. 자, 운동역학의 연구 목적은 뭐냐? 동작의 효율적 수행을 통한 운동 기술의 향상이다. 그러니까 어떤 각도, 신체의 각도를 어떻게 조절하고, 그리고 신체 분절의 속도를 어떻게 조절하고 했을 때 운동 기술이 가장 효율성 있게 발생하더라. 그리고 운동 기술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이더라. 이런 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작 수행 시 상해의 원인을 규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과하게 어떤 동작을 하면 부상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힘과 힘이 부딪혔을 때 그 충돌에 의해서도 어떻게 부상이 올 수도 있고, 이런 상해의 원인을 규명하고요. 그러면 이제 예방할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힘을 조절하거나 아니면 힘이 조절이 안 되는 스포츠들이 있죠. 미식축구에서 보디체크 같은 것들, 아이스하키에서도 보디체크 하잖아요. 이런 태클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러면 장비 개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전성을 향상하기 위한 스포츠 장비 개발, 그리고 운동의 상태를 분석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분석의 방법들, 자료 처리 기술들, 이런 걸 개발하거나 등등등이다라는 거예요. 등등등. 여기는 시험 문제 거리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한 번만 읽어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역학이라는 걸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스포츠 지도자 시험을 도전하시는데 왜 그 시험에 운동역학이라는 과목이 들어있을까? 정도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여기 이제 그림을 하나 붙여놨는데, 이거 보세요. 공 하나 놓고 얼마나 막 이 다 큰 어른들이 뭐 하는 거야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스포츠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부딪힐 때 보면요, 제가 며칠 전에 봤던 영상인데, 이런 경기를 하고 있는데 관중 중에 정신 나간 사람이 경기장에 뛰어들어서 경기를 회방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나 봐요. 가차없이 이 사람들이 태클을 해버리니까 그냥 붕 뜨더니 땅에 꼬꾸라져서 기절해버리던데요. 일반인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계속하는 거잖아요, 몸으로. 그럴 때 부상을 어떻게 방지할 거고, 장비는 어떻게 개발할 거고, 같은 것을 연구하는 기반이 되는 학문이 바로 운동역학이라는 거죠. 자, 운동역학의 목적과 필요성, 빠밤. 자, 첫 번째, 동작의 효율적 수행, 그리고 기술의 향상, 선수의 동작 수행 시 상해의 원인 규명, 왜 다치는가, 사람은. 그 다음에 부상의 예방, 이런 거죠. 그리고 과학적 스포츠 장비의 개발. 그러려면 이제 역학은 선수의 동작에 대한 분석 방법이 개발돼야 돼요. 선수의 동작을 어떻게 분석할까? 요즘은 영상을 많이 쓰죠. 영상하고 압력 분석 같은 것들도 많이 씁니다. 분석 방법 개발. 요 선수의 동작에 대한 분석 방법은 지금은 일단 넘어가세요. 운동역학의 맨 마지막 단원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자료 처리 기술. 숫자화되어 있는 걸 어떻게 자료화할 것인가, 그리고 그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걸 운동역학에서 연구한다는 겁니다. 운동역학의 효용성, 쓸모라는 건데요. 지도자의 측면에서 예전에는 이제 정성 분석이라고 해서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느낌과 경험을 가지고만 분석하려고 해요. 그래서 정말 뛰어난 지도자는 선수의 개개인의 동작의 특성들을 이해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선수의 동작이 조금만 이상해도, 잘못되어 있어도 바로 어떤 문제인지를 알아내고도 하더라고요. 어디에 부상이 있는 것 같은데 라든가, 왜 저런 동작이 나올까, 이런 거. 그런데 이제 그걸 운동역학적으로 분석하면 훨씬 더 효율이 높아질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선수의 측면에서는 부상을 예방할 수 있고요, 수행을 극대화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학습자, 우리 같은 학습자의 측면에서는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상을 보고 어떤 스포츠 동작을 따라하고 있는, 배우고 있는 학습자라면
거기에 운동 역학적 분석이 있으면 훨씬 더 학습의 효과가 높을 거란 말이에요. 요즘은 그래서 골프에서는 그런 기법을 많이 쓰는 것 같던데요. 당구도 조금 그런 기술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뭐 예를 들면 스트로크의 힘이 얼마이고 그 힘을 얼마를 주려면 스트로크를 얼마나 깊이 있게 넣어야 하고 어느 정도의 속도를 넣어야 하고 뭐 등등등 뭐 각도는 어떻게 돼야 되고 그 스핀을 걸려면 공의 어느 부분을 맞춰라 뭐 이런 것들을 역학적으로 분석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골프에서 많이 쓰죠, 얘는. 그럼 운동 역학의 진짜 목적을 보죠. 이게 그 스케이트인데 저는 그냥 일반적인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죠? 힘이 든가? 힘이 든가는 뭐지? 드는가? 자, 스케이트하고 쇼트트랙하고 스케이트가 동일하게 생긴 줄 알았어요. 근데 다르다면서요? 그 쇼트트랙 스케이트 날은 약간 휘어져 있다던데요. 뭐 그런 것들도 다 역학적인 분석과 연구 속에서 만들어진 장비라고 볼 수 있죠. 결국은 운동역학은요, 경기력을 향상하고 운동 기술의 향상을 도모합니다. 그 다음에 운동의 상해 원인을 규명하고 앞에서 했던 얘기들 계속하죠. 그 다음에 그 효율적인 장비 개발하고요. 그리고 지도 방법 개발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똑같은 얘기가 한 3번씩 반복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보죠. 공부를 오랜만에 하시는 분들, 이 다른 과목에서도 제가 항상 이 말씀을 드리는데, 공부를 오랜만에 하신 분들은 공부를 짧게 하고 싶어 하세요. 가급적 짧게. 그래서, 문장이 쉽고, 눈에 잘 들어오고요. 그리고 문장이 짧으면 좋아해요. 책이 얇으면 좋아하고, 그래서 사실 저희 책이 판매 1위는 아니에요. 저희 책은 판매 1위는 아니고 저희는 2,000권만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매년. 그거보다 많이 만들면 재고만 남더라고요. 그래서 딱 2,000권. 품절이 걸려도 더 이상 만들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좀 잘 팔리는 책들이 있죠. 대기업도 있으니까. 이 출판업계의 대기업 있잖아요. 하지만 그 합격 후기의 수를 보면 저희가 합격 후기 수는 압도적이에요. 저희가 15년부터 책을 만들었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합격 후기의 수에서 밀려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압도적인 차이예요. 한 3배 차이 이상 나니까 2위 업체랑. 그러면 그 차이가 뭐냐면 저희 책은 설명이 장황해요. 그리고 문장이 길어요. 그래서 인기가 없는 건 맞아요. 최고 인기는 아니다라는 거지. 1위 인기는 아니지만 시험 문제를 포섭하는 능력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짧은 문장으로 외우지 마시라는 잔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앞에서 이제 운동역학의 필요성이라는 걸 막 얘기를 했어요. 좀 짧게 설명을 드렸죠? 그죠? 부상의 예방이라든가 장비의 개발이라든가 이제 지도의 효율성을 높인다라든가 그리고 운동 기술의 수행의 능력을 향상시킨다든가 이렇게만 만약에 외웠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문장이 이렇게 나오면, 문장이 이렇게 길게 나오고, 문장의 형태가 좀 달라지거나 그러면 문제가 안 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을 항상 공부를 하셨으면 그 문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혼자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게 복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볼게요. 운동역학의 필요성 아까 했었죠? 지도자의 입장에서 운동역학적 지식을 토대로 운동학습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도 있겠다. 지도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라는 말을 이렇게 쓴 거잖아요. 그리고 스포츠 과학자는 운동역학적 지식을 현장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지도자와 협력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만 한다라고 했어요. 이건 앞에 나왔던 얘기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틀렸나 보네. 이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과학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운동역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는 운동역학적 이론을 현장에 적용해서 경기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아까는 요거만 나왔는데 이런 의미를 더 확장해서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를 생각을 하면 이거는 금방 찾잖아요. 근데 이거는 찾기가 어렵지만 이건 거의 상식이죠, 그죠? 스포츠 과학자가 이론적으로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보면 현장에 적용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스포츠 현장에 누가 있어? 스포츠 지도자 있고요. 그리고 스포츠 기술을 수행하는 선수들이 있고요. 그런 거죠. 거기가 현장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이론을 현실화하는 장비 개발하거나 이래야 된다는 거겠지. 그럼 이건 틀린 말 아니죠?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선수들을 지도할 때 운동 역학적 지식은 풍부한 운동 경험과 관찰 능력보다 항상 위에 있다 그랬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여기서 운동 역학적 지식, 저보고 문제 만들으라고 하면 운동 역학적 정량 지식이라고 해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풍부한 운동 경험과 관찰 능력을 정성 지식이라고 할 거예요. 정성 지식. 응? 그러면 이제 이 말은 정성적 지식보다 정량적 지식이 항상 우위에 있다,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차라리 문장을 이렇게 만들면 조금 더 학문적인데 그냥 이렇게 풀어놨어요. 근데 어쨌든 이건 앞에서 없었잖아.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당황을 하실 텐데 잘 보면 제가 정량이란 말은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어떤 경우에는 경험과 관찰 능력이 더 우월할 때, 우위에 있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운동 역학적 정량 지식은요, 장비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의 기술도 필요하고요. 그런 걸 하는 과정에 시간도 필요해요. 물론 요즘은 IT 기술이 발달해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분석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필요한데 얘는 풍부한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라 그 분석의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런 지식하고 이런 지식이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해? 어떤 게 더 우월해?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뭐 언젠가는 이게 훨씬 더 우월한 시대로 가고 있겠죠. 그죠? 요즘은 하루가 다르게 이 AI 기술이 발달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현재까지는 어느 게 더 우월하다, 우위에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앞의 내용 그냥 깡으로 외웠다 그래서 이게 풀리지 않는다라는 거 그걸 명심하시고 공부하실 때는 항상 공부하신 그 단어라든가 문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혼자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실제 시험장에서 쉽게 문제가 풀려요. 그 다음에 운동역학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내용. 네. 했던 얘기 또 하는 거예요. 자, 운동역학의 내용은 분석의 방법, 그리고 자료 처리 기술, 그 다음에 운동기구 평가와 개발, 그 다음에 운동기술의 분석, 운동기술의 개발, 뭐 체조 선수들 운동기술 개발, 피겨스케이팅 선수들도 운동기술 개발 많이 하죠. 이런 것에 있다. 그 다음에 연구 방법에 정성과 정량 방법이 있고 각각의 연구 방법에 따른 장점과 한계가 있다. 장점도 있고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운동역학의 연구라는 개념을 얘기할 때는 정량적 방법을 일컫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만 정성평가가 그렇다고 그래서 더 우위에 있지 못하다라든가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연구의 대상이나 활용하는 기구의 특성에 따라 힘을 분석한다거나 동작을 분석한다거나 근전도, 근육의 힘. 근데 근육의 힘을 전기의 미세한 변화로 읽어낼 때 근전도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 등에 활용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는 그냥 개념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운동기술의 분석과 개발이에요. 자, 새로운 기술을 분석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피드백을 제공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운동역학의 역할이다, 내용이다 라는 겁니다. 이 넓이뛰기 선수의 발구름 동작이라든가 아니면 공중 동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운동역학을 통해서 개발이 되어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기구의 평가 그리고 개발. 이거는 이제 운동기구를 평가하고 개발하는 건 운동 수행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윤리적으로는요, 운동 수행 능력을 어디까지 향상시키는 걸 허용할 것인가. 뭐 예를 들면 장대 높이뛰기에서는 장대의 사용 그리고 장대의 개발 이런 것들이 허용되고 있는데 왜 수영에서는 전신 수영복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다루어지기도 하죠. 논쟁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아마도 그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문화에 초점을 두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장대 높이뛰기는 원래 장대를 쓰던 건데, 근데 수영은 원래 맨몸으로 하던 거니까, 그럴 때 전신 수영복이 드라마틱하게 그 기록을 향상시킨다던가 하는 건 비윤리적으로 보자.
뭐 이러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 수행 능력 그리고 기록의 단축을 위해서 운동기구를 개발하고 있죠. 그게 바로 운동역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전신 수영복. 클랩 스케이트가 그 쇼트트랙 선수의 스케이트래요. 그리고 마라톤 선수의 운동화. 마라톤 선수가 40 몇 킬로 뛰는 거예요. 42점 몇몇 킬로 뛰는 건가요? 그만큼을 뛸 때 발에 받는 압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운동화 개발 중요하죠. 그리고 높이뛰기 선수의 장대, 탁구의 이즐러버, 이런 것들. 이런 거 개발하는 게 바로 그 운동 역학의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해 예방. 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이제 부상을 방지하자 보호장비, 무릎 보호대, 야구 선수의 헬멧, 아이스하키 선수의 보호장비, 태권도 선수의 헤드기어, 복싱 헤드기어도 있어요. 복싱의 헤드기어.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복싱 선수가 사용하는 글러브들도 시합용 글러브는요, 거의 가죽 한 겹만 붙어 있답니다. 온수로 6온스 정도를 쓴다고 하는데, 실제 프로복싱에서는요, 정말 가죽 장갑 하나 끼고 싸우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이 앞에 패드가 거의 없어요. 근데 체육관에서 운동할 때는, 스파링을 할 때는 좀 많이 도톰한 걸 씁니다. 보통 14에서 16온스를 쓰니까. 그런 것들도 보면 그 회사마다 이 앞에 들어가는 패드의 내용물이 달라요. 패드의 내용물이. 고무를 쓰는 데도 있고요. 고무 더하기 말총을 쓰는 나라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이제 합성물질들 좋은 거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 목적은 뭐다? 네. 파괴력을 줄이겠다는 거죠. 충격을 줄여서 손을 보호하고 상대방을 보호하자는 거지. 그런 것들의 상해 예방의 측면에서 운동역학이 활용되고 있다더라. 그 다음에 이제 운동역학의 연구 방법엔 뭐가 있다더라. 정성평가, 아까부터 계속 나왔던 정성평가, 그 다음에 정량평가가 있는데, 정성평가라는 건 분석자의 경험이나 지식을 바탕으로 수행자의 동작을 분석하고, 이게 장점이 뭐냐면 딜레이가 없는 거죠. 딜레이가. 바로 보고 바로 즉각적으로 활용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그거 분석하는 사람이 별다른 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분석에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쵸? 뭐 예를 들면 저 선수가 지금 약간 게으름을 부리고 있는 것뿐인데 피곤한 것인가, 어디에 부상이 있는 것인가 라는 잘못된 분석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잘못된 피드백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정성 분석에 영상 분석이라든가 직접 관찰 이런 것들이 혼용돼요. 영상 분석 어떻게 혼용되냐면, 옛날에는 카메라를 설치를 했어요. 카메라 하나를 설치하는데 그 카메라에 찍히는 피사체가 되는 선수 있죠? 선수하고 거리가 또 가까웠잖아요. 그러면 되게 왜곡이 심해져요. 여러분 핸드폰 카메라가 그런 경우거든요. 그걸 전문 용어로는 광각 렌즈라고 하는데, 광각 렌즈는 한꺼번에 넓은 면을 볼 수 있게 만드는 렌즈예요. 보통 블랙박스에 들어있는 렌즈도 그런 렌즈죠. 그래서 그런 렌즈들은 넓은 면을 볼 수는 있는데 앞뒤 거리에 왜곡이 심해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건 굉장히 크게 보이고 조금만 멀어져도 되게 조그매 보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왜곡 때문에 카메라를 2대나 3대까지 설치하기도 했었어요. 이 정성 분석할 때. 근데 요즘은 그럴 필요도 없는 게 우리의 핸드폰 카메라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핸드폰 카메라로 바로 찍은 다음에 선수한테 보여주고, 너가 지금 이런 동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다고 생각되니 어디를 수정해야 되겠다, 그지? 이런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영상 분석이 정성 분석하고 같이 연결돼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엔 정량인데, 아까 정량은 수치화한다, 숫자로 표현한다 라고 외우라 그랬죠? 숫자. 측정이나 실험을 통해서 얻은 객관화된 수치적 자료를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영상 분석해요. 근데 얘는 이제 영상 분석을 할 때 이 방식은 그 선수가 뛰어가는 장면을 영상 분석하면 이젠 거기에 그 시간, 타이머가 이렇게 돌아가고요. 그리고 그 거리 표시도 막 있고 이런 카메라를 쓰죠.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수량화하죠. 인체 움직임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활용하고 객관적인 연구가 가능하고요. 근데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이용하기엔 한계는 좀 있어요. 왜냐하면 분석에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영상 분석 방법이 있고요. 카메라 되게 많이 설치합니다, 얘는. 그 다음에 근전도 분석하고요. 힘 분석하고요. 힘은 직접 분석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뭘 당기거나 밀거나 밟거나 하는 그런 형태로 힘을 간접적으로 분석합니다. 그리고 동작 분석하기도 하고요. 뭐 등등등 해요. 정량 분석하고 정성 분석은 둘 중에 어느 거 하나가 더 우월하다, 우수하다 이렇게 말하지 못해요. 이건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둘 다를 고르게 활용하는 것이 맞다 정도가 현재까지의 답이에요. 근데 과학기술의 발달로 정량 분석의 측면이 훨씬 더 진보가 빠른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데요. 페이지 461페이지에 두 개의 문제가 있지만 두 개의 문제 중에 한 문제는 너무 쉬워서 그 중에 5번 문제만 풀어볼게요. 5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운동역학의 목적에 적합한 내용을 골라라 라고, 내용이 아닌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운동역학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을 고르래요. 그러면 우리는 아까 교재에서 뭐라고 했냐면 운동역학의 목적이 뭐야? 부상의 방지, 그리고 운동, 기술, 수행의 효율을 높여, 그리고 지도의 효율을 높여,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추가해서 학습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잔소리를 조금 해드리면 여러분들은 공부를 오랜만에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공부가 사실 재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람이 아닌 한 공부를 재밌어 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실 때 가급적 압축적으로 요약되어 있는 것으로 공부하길 원하세요. 그러다 보면 책이 얇은 책이 잘 팔릴 수밖에 없어요. 저희도 그거 알아요. 그런데 저희가 책을 얇게 안 만들고 계속 두껍게 만들고 있는 이유는 그런 얇은 책으로 만들어 봤던 적이 있는데 그랬더니 합격 후기의 수가 확 줄어요. 실제로. 네. 그래서 책은 좀 덜 팔려도 많이 팔리진 않아도 인기는 좀 떨어져도 합격자 수를 늘리자라는 그런 전략을 택해서 그래서 책이 이렇게 두꺼워진 거거든요. 자, 아까 다시 역학의 목적이 뭐다? 뭐 그러면 이제 한 3가지 혹은 4가지를 외웠단 말이에요. 그것만 외웠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릎 관절의 상해, 기전, 상해 기전이 뭐야? 부상의 원인을 밝힌다, 메커니즘을 밝힌다라는 건데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도약 후 착지 시 무릎에 가해지는 힘을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하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운동역학의 목적만 묻는 것이 아니라 이건 운동역학의 원리, 운동역학이란 무엇이냐까지 다루고 있잖아요. 자, 부상방지라는 말은 여기서 이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상방지. 그 다음에 힘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분석 방법이니까 운동역학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드라이버, 골프겠죠. 골프의 드라이버의 비거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인데 이건 사실 운동역학의 뒷부분까지 가야 해요. 그래서 이건 비거리를 향상시키려면 힘하고 속도의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스윙의 속도의 관계가 중요해. 이거는 운동역학 뒷부분에 가면 배웁니다. 근데 이걸 하려고 영상 분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손목 동작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아마 손목 동작을 통해서 힘과 속도를 제어한다는 얘기일 것 같죠? 근데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게 뭐야? 수행을 향상시킨다라는 거죠. 수행 향상시키는구나. 그러면 이거 운동역학의 목적에 해당하지라고 말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이제 뇌진탕을 방지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뇌진탕을 방지하자. 그러면 이거 부상방지군. 부상방지하자라는 얘기구나. 그러면 부상방지니까 운동역학의 연구 목적이 맞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장비 개발하자라고도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재활치료 중에 운동 수행의 중단 효과를 감소시키려고 해. 그래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려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건 뭐냐면 운동 심리학에서 배워요. 운동 심리학에서 이거를 심상훈련이라고 합니다. 마음속으로 하는 훈련이란 뜻이에요.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하는 훈련.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현실에 존재하는 어떤 물체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힘을 다루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심상을 통해서 이미지를 통해서 훈련하는 거니까 이거는 아니겠구나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답은 이거인 건 뻔한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건요. 앞의 내용을 그냥 그렇게 짧게 암기만 했다면 이 1번에서 3번까지의 선택지가 쉽게 이해가 가고 해석이 됐겠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단순하게 단어만 암기하거나 이렇게 압축적으로 요약된 것만 암기하게 되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는. 자, 그래서 그런 걸 암기하시더라도 항상 더 확장해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문장일까 아니면 단어일까 이거 좀 생각해 보시면 복습의 효과가 높아지고요. 실제 시험에서 어렵지 않게 합격하실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자, 5번 문제 이렇게 됐고요. 6번 문제는 너무 쉬워요. 여기 보니까 스케이팅에 클랩 스케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클랩 스케이트가 쇼트트랙 선수들이 타는 이 스케이트 날이 약간 휘어져 있는 스케이트래요. 아니면 장대 높이뛰기, 장대, 그리고 탁구의 이즐라버 이런 걸 개발하는 건 운동역학의 어떤 영역이게? 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장비 개발이죠. 이건 뭐 뻔하죠. 근데 이 장비 개발이라는 단어가 안 써있고 다른 용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장비 개발하고 같은 의미의 단어를 직접 골라보시면 돼요. 이건 문제가 너무 쉬워서 저희가 다루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인데요. 단원 기출 문제 3번입니다. 페이지 463페이지에 있어요. 제일 복잡하게 나온 것 같아서 이 문제를 좀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다음에 설명한 내용으로 바른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했어요. 바른 것을 골라라. 근데 모두 골라라요. 아마도 생체역학은 뭐고 그리고 운동학은 뭐고 운동역학은 뭐고 하는 개념을 좀 이해했는가,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그걸 묻는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생체, 인체가 아니라 생체네요. 생체역학은 살아있는 생물체를 다룬다. 이 생체라는 말이 그런 의미야 맞아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영어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영어가 나와버렸어요. 하지만 뭐 바이오 정도의 영어는 아시죠, 그죠? 그리고 메카닉이라는 단어도 아시죠? 이 메카닉이라는 단어 뭐 만화 영화만 조금 봐도 로봇 나오는 만화 영화만 봐도 아시잖아요, 그죠? 이런 것의 합성어로 볼 수 있다 라고 하면 맞다 라고 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생체역학은 체육 분야에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생체역학은 의료라든가 과학장비의 개발이라든가 등등 여러 측면과 연계되어 있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얘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역학의 연구의 목적이 뭐냐? 아까 했습니다. 경기력의 극대화, 동작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성, 부상 방지. 근데 봐요. 앞에서 저희는 부상의 방지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도의 효율성을 높여라는 얘기만 있잖아요. 근데 여기 안정성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거 교재에 없는 거 아니냐? 교재가 너무 부실한 거 아니냐라고 항의하시는 분들도 정말로 계세요. 진짜로. 근데 안정적이다라는 게 뭐예요? 왜 운동할 때 안정성이 중요해요? 안정적이어야 다치지 않거든. 그러니까 안정성이라는 말은 결국은 부상 방지라는 개념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것도 맞는 말로 보자는 거예요. 이것도 맞다. 그 다음에 이제 생체역학은 크게 운동학하고 운동역학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앞에서 이제 그 포함관계로 기억을 하신 분들은 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운동학하고 운동역학인데 운동학이라는 것은 뭐다? 운동의 상태만 기술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운동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각도라든가 속도라든가 속력이라든가 변위라든가 이런 걸 다룬다. 반면에 운동역학은 바로 그런 각도 아니면 속도나 속력, 위치 이런 것을 변화시키는 데 작용하는 힘까지 다룬다. 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얘도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운동역학은 스포츠 생체역학과는 전혀 다른 거야 라고 했는데 스포츠라는 말 빼도 돼요. 생체역학과 전혀 다른가? 근데 여기를 잘 보면 뒤에
생체 역학은 이것과 이것이 포함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생체 역학은 운동학이나 운동역학과 긴밀한 관련을 가진다라고 봐야 되는데 여긴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틀린 말이겠죠, 그죠? 맞지 않다라고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의 시설과 장비 등은 스포츠 생체 역학의 연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뭔 얘기예요? 아까 우리가 생체 역학 할 때 생체 역학 안에 운동 역학이 들어있는데 운동 역학에서 뭐 장비 개발한다 그랬잖아요. 지도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아니면 운동의 효율을 높이거나 아니면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장비를 개발합니다. 그러니까 포함된다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틀렸죠. 자,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공부하시는 게 필요해요. 이런 정도를 쉽게 문장을 해석하고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게 복습의 과정에서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셨던 내용을 실제 현장에 적용을 하시거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거예요. 그 고민의 시간만으로 복습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알뜰하게 단어만 암기하고 빨리 끝내야지 하지 않으셔야 해요. 그렇게 하는 순간에 과락 맞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막 3수, 4수 하시는 분들도 허당합니다. 이 시험이. 어떤 분들은 거뜬하게 80점으로 합격을 하는데 80점 넘는 점수로 80점 넘는 점수로 합격하시는 분들이 이런 문장을 쉽게 한번 해석해 보시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암기만 해서 어떻게 해야지 일주일 만에 합격했어 이런 말 믿고 나도 일주일 만에 합격할 수 있겠지 하고 대충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말들에 속으시면 곤란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강은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강에서는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용어 정리만 하시면 돼요. 특히나 이제 운동 역학이라는 단어. 그 단어에 들어있는 의미가 뭐냐? 그리고 연구의 범위는 뭐고 연구의 목적은 뭐냐? 이런 정도 고민하시고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2강에서 뵙겠습니다.